안녕하십니까. 윤복일의 운암이야기 16번째 시간. 오늘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친일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친일파, 그 청산 작업과 친일파가 탄생한 비극의 교훈. 여기 황제의 어명이란 단어가 보이시죠? 이 황제의 어명은 말할 것도 없이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의 어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친일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국치를 아시죠? 1910년 8월 29일 그날을 국치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치, 국가의 치욕, 국가의 멸망이죠. 이 멸망이 어떻게 왔습니까? 일본이 합법을 가장한 불법 침략, 국제법상 합법을 가장하려고 열심히 흉계를 꾸미면서 우리나라를 침략하여 드디어 강제로 통합한 날, 그날이 국치일입니다. 그러나 국치일은 8월 29일만이 아닙니다. 그 5년 전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죠. 그리고 5년 후 8월 22일 한일 병합조약이라는 조약안을 들고 와서 강제로 또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조약을 발표한 날이 8월 29일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일본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1875년 9월에 경기만으로 침범한 일본 군함 운양호 사건, 그 이래로 30년 만에 조선반도를 먹고 싶어 하던 일본 제국주의가 드디어 그 야욕을 달성한 과정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 왼쪽에 고종황제, 오른쪽에 그 아들 순종황제. 고종황제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했고, 순종황제는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했습니다. 이 비운의 두 황제, 일본이 집요하게 침략을 되풀이할 때 청일전쟁, 노일전쟁까지 그동안 3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역사에는 허송세월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막판에 무력으로 강압하자 어쩔 수 없이 백기투항을 하고 맙니다. 물론 이 두 분 황제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종황제도 을사조약을 체결하자마자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 조약은 무효다, 이런저런 저항을 하지요. 잘 아시는 헤이그 밀사 사건, 만국 평화회의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이 조약의 무효화를 호소하려 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오히려 이것을 되잡아서 고종황제를 퇴위시킵니다. 순종황제 역시 훗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 조약은 내 뜻이 아니었다, 무효다. 그러나 엎질러진 물입니다.
그 조약들은 국제법상 역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슬프고도 견딜 수 없는 비극의 올가미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2층짜리 빌딩 있죠? 잘 아시는 덕수궁 옆에 중명전입니다. 이곳에서 을사조약이 체결되었지요. 우리나라 친일파의 기원, 한일병합조약,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제1조, 모두 8조로 되어 있는데요. 한국 황제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 천황에게 양해한다. 2조, 일본 천황은 양해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3조, 일본 황제는 한국 황제와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존칭, 위엄, 명예를 향유케 하고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4조, 일본 황제는 한국의 기타 황족들에 대하여 명예를 향유하도록 자금을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5조, 공이 있는 한국인들에게 명예 자기와 은금, 감사하다는 돈이죠. 은금을 제공한다. 6조, 7조, 8조 모두 일본에 충실한 한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상당한 보호와 또한 등용, 일본 관리로 등용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약속한다. 이것이 한일 병합 조약 내용입니다. 물론 이 조약은 그 조약 이름, 병합, 한일 병합이라는 단어, 이 이름도 또 이런 내용도 그리고 이 조약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도 모두 일본이 만들어 놓은 각본, 문안 그대로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진, 누런 사진 보시죠? 거기에 끝에 순종 황제의 사인, 꼭대기에 척자가 보이죠? 순종 황제 이름이 이척입니다. 척자와 그 밑에 황제의 옥쇠가 뻘겋게 찍혀 있습니다. 이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그 이튿날은 순종 황제 즉위 기념일이라 발표를 못하고 며칠 있다가 언론에 흘립니다. 그리고 일주일 되는 29일 날 한양과 동경에서 두 나라 황제가 동시에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양국 정상의 성명 발표죠. 요즘 말로. 순종 황제의 한일 병합 조서 간략히 내용을 보겠습니다. 짐이 스스로 결단을 내려 한국의 통치권을 믿고 의지하던 이웃나라 대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하노니 대소 신민들은, 신민이라 하면 왕의 신하들, 백성을 얘기합니다. 관료와 백성들, 신민들은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일본에 복종하여 행복을 함께 받으라. 오늘의 이 조치는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신민들은 짐의 뜻을
능히 헤아려 주기 바란다. 요지가 이렇습니다. 이 조서 역시 일본이 원하는 대로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순종의 뜻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는지. 마지막 어전회의 창덕궁에서 열리죠. 앞에 말씀드린 한일 병합조약에 대한 순종 황제의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열린 마지막 어전회의. 그 동의서에 순종 황제로 하여금 옥새를 찍고 사인을 하게 압력을 가하는 당시 일본 통감부는 군대를 수천 명 동원하고 시민들의 반발 소요가 있을까봐 비상경제령을 내린 속에서 마지막 어전회의를 밀어붙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순종이 사인을 합니다. 이 마지막 어전회의에서 눈물을 보이는 대신이 한 사람도 없었다. 목숨을 끊는 자결은커녕 우는 대신도 없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5년 전 을사조약 때는 조약이 체결되자 고종의 측근 민영환 시종 무관장이죠. 민영환이 자결을 하고 잇따라 몇 명이 자결을 합니다. 그 숫자가 10명이 될까 말까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라를 일본의 통째로 넘겨주는 병합조약이 체결되었을 때는 그 자리에 참석한 대신들이 덤덤합니다. 얼마 뒤에 그 유명한 의정 척사파의 대표적인 선비 최익현, 연암 최익현 선생이 상소를 올립니다. 명나라 최후의 황제 순종제를 따르십시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 순종 황제에게 최익현이 말하는 이 순종제를 따르시라, 이 말은 다름 아닌 황제의 자결을 촉구한 말입니다.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순종제는 반란군이 북경을 점령하고 청나라 군대가 대궐로 밀고 들어올 때 대궐을 빠져나와 목숨을 끊었습니다. 조선 500년이 명나라를 하늘같이 모시고 청나라를 복종하면서도 뒤로는 마지막 날까지 명나라 황제들을 제사 지내고 숭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최익현 연암이 명나라를 그렇게 섬겼으면 마지막도 명나라처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욱박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결한다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더구나 조선 500년간 사대주의에 찌들 대로 찌든 왕실입니다. 말기에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에 편들었다가 러시아에 의지했다가 다시 일본에 편들었다가 또 미국에 손을 내밀었다가 왔다 갔다 방황하는 주체성 없는 국권을 잃어버린 이 왕실의 처참한 방황,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죠. 결국 500년 쌓이고 쌓인 곰고 골문 골수함이 전신에 퍼져서 스스로
눈을 감아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황제는 적에게 주먹질 한 번도 못했다. 이 주먹질 한 번도 못했다. 이 말은 사실은 을사조약 때 미국의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적을 향하여 완펀치도 날리지 못하는 나라는 하늘도 도와주기 힘들다. 이게 시어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무자비한 무력 강압에 의하여 착하고 착한 조선 황제는 두 나라 병탄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자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딱 한 사람이 있었죠. 매천야록을 남긴 선비 황현입니다. 또 사방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망명하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35년이 지난 뒤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미국 원자폭탄에 두 손을 들고 항복을 선언한 뒤 일본의 통째로 내줬던 대한의 2천만 백성은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기 화면을 보시죠. 해방 후 친일파 소동, 요리집 난투국. 요리집 난투국이 무엇이냐 하면요, 중국에서 귀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을 당시 한국민주당, 한민당 간부들이 요리집에서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귀국 환영회. 오랫동안 풍찬 노숙 독립투쟁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환영회를 여는 자리에서 난투국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국내에 남아서 호의호식한 니놈들 모두 친일파 매국노 아니냐? 이것이 임시정부 사람들의 호통입니다. 당시 임시정부 사람들은 얼마나 득의양양했겠습니까? 또 국내에 남아서 일본 치하에서 살던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죽었겠습니까? 해방이 되니까 너도 나도 다 독립운동가들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무슨 짓을 했든지 간에 국내에 들어오면은 독립투쟁을 자랑합니다. 국내에 일본 국민으로 36년 산 사람들, 순종 황제의 어명대로 소란 떨지 말고 일본에 복종하라. 그리하여 다 함께 행복을 받으라. 꼭 그대로는 아닙니다마는 일본 국민이 되자 백성들은 체념할 수밖에 없지요. 먹고 살아야지요. 이왕이면 잘 먹고 잘 살아야지요. 이런저런 장사도 하고 기업도 만들고, 또 그러면서 뜻있는 분들은 학교도 세우고 계몽운동도 하고 국민 교육을 위해서 새로 찾을 나라를 보다 훌륭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일깨우고 많은 애국 활동을 하면서도 결국 총독부 통치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 잃은 백성의 생존, 그것이
일본 식민지 36년간의 2천만 한국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해방 후 새 나라를 건국하자 그 기회가 닥치자 너도 나도 독립운동 프리미엄을 내세우면서 새 나라의 권력을 잡기 위해 분투합니다. 여태까지 36년 동안 독립투쟁하면서 세웠던 계획들, 건국강령이라는 게 있었죠. 상해 임시정부에. 단계적인 정부 수립까지 끝나야 건국이다. 그런 약속도, 다짐도, 독립정신도 다 잊어버립니다. 내가 새나라 주인이다. 내가 새나라 대통령 해야 되겠다. 자유의식도 민주주의 의식도 그렇게 경쟁을 벌일 때 그 틈을 비집고 득세하는 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그룹입니다.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3년 동안 남로당을 비롯해서 평양의 소련 군정이 지휘하는 남한 공산화 활동, 수많은 파업과 폭동과 반란과 그 속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독립투사들은 사분오열로 싸웁니다. 일본의 무력투쟁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던 무력투쟁파, 항일 독립운동파, 여기 주력은 공산주의자들이 많습니다. 해방되자 라이벌, 장애물이 될 만한 세력들을 줄줄이 암살합니다. 좌우 합작을 주장합니다. 골수 공산당들은 물론 전부 북한으로 갔습니다. 남한의 지식분자, 독립운동가들, 이 사람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글자 그대로 오른쪽에 붙었다, 왼쪽에 붙었다. 아까 요리집 난투국 이래로 상해 임정 세력한테 혼인한 그야말로 너무나 실망한 한국민주당은 이승만 지지로 돌아섭니다. 또 막판에 임시정부 김구가 집권할 희망이 없어지자 김구는 평양으로 달려가 김일성을 만나고 남한만의 대한민국 건국을 절대 반대합니다. 이승만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승만은 아주 냉철한 현실주의자죠. 게다가 일찍부터 연마한 미국서 이런저런 경험을 쌓은 바탕 위에 국제정세를 돌아보고 완전히 새로 바뀐 정세 하에서 36년 동안 꿈꿨던 자유민주공화국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 혼란상을 바라보면서 이승만이 외칩니다. 백성을, 우리 2천만 동포를 2번 죽이지 말라. 나라 잃은 책임은 온전히 지도자에게 있다. 왕실 책임이란 얘기죠. 그러면서 세상이 충격이 뒤집혔도다. 충격이란 말은 충신과 역적을 말하죠. 자유민주 세력은 간 곳이었고 좌파, 사회주의파, 공산주의에 붙어 날뛰는 사람들만 득실득실합니다. 주객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너무나 애롭게 몇몇 동지 수하들을 이끌고 1인 투쟁에 나선 것 아닙니까? 스탈린과의 전쟁. 스탈린과의 전쟁이라는 말은 별도로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끝이 없습니다만은 해방 직후에 북한에 소련군 사령부를 세우고 그날부터 북한 공산화 작업에 착수했지요. 그거를 뻔히 보는 사람은 이승만 뿐입니다. 그리하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전국을 누비면서 사회주의로 기울어가는 백성들을 일깨우는 계몽 강연 행각에 나섰고 그 중에 유명한 정읍 발언이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련이 미국을 속여서 남한까지 먹으려고 미소 공동위원회 협상이랍시고 하고 있는데 번번이 깨지지 않느냐. 북한 절반을 소련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으니 저걸 찾기 위해서라도 우리 빨리 남한에 북한에서 소련을 몰아내는 무슨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단독 정부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승만의 꿈은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통일 독립국가, 그것이 목표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생기죠. 남쪽에는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북쪽에는 소련이 만든 소비에트 공화국, 조선인민공화국이 생깁니다. 이 두 정부가 친일파 청산을 어떻게 했는가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좌파 세력들은 북한이 마치 완벽하게 친일파를 청산한 것처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부터 살펴보죠. 5월 10일 드디어 UN 감시하에 남북 총선을 결의하고 소련이 북한 총선을 반대함으로 남한만 총선을 하게 되었을 때에 재헌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 이것을 앞두고 선거법을 만듭니다. 이 선거법에서 친일 부역자들, 소위 친일파죠. 친일 부역자들은 피선거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다. 이렇게 박탈했습니다. 법으로. 출마도 못하고 투표도 못한다. 이렇게 원천봉쇄해놨습니다. 이 법이야말로 친일파를 청산한 최초의 법적 장치입니다. 일본의 차기를 받은 사람들, 아까 한일 병탄 조약에서 보셨죠? 한일 병탄에 공이 있는 한국 사람들, 일본이 명예 차기를 준다고. 공작, 자작, 백작, 후작, 계급마다 공의 크기에 따라서 차기를 주고 거기다 은사금을 주고. 참 부끄러운 돈이죠. 그런 사람들, 또 일본 정치에 참여한 이런저런 사람들, 또 일본 총독부 지시에 따라서 독립운동하는 조선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그 하수인들, 경찰, 사법기관 종사자들,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 3등급 이상으로 고위 상층 무사람들만 선거에 출마도 못하고 투표도 못한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또한 선거 결과
재헌의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공포하고 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때 건국 내각에서도 친일파는 물론 제외합니다. 게다가 국내파도 악질적인 친일 활동을 안 했지만 국내파들도 건국 내각에서는 제외합니다. 이게 이승만입니다. 그리하여 독립운동가들로만 구성한 대한민국 초대 정부를 공포합니다. 북한은 어땠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친일파 청산을 완벽하게 했다.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북한에는 남한처럼 친일파를 원천 봉쇄하는 그런 선거법도 없고 일체법이 없습니다. 친일파를 처리하는 기구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소련 공산당, 전 세계 약소국들을 공산화하려는 전략 전술을 만들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매국노, 유럽에선 친나치, 한국과 중국에선 친일파, 외적에 협력했다라는 레터를 붙이면, 낙인을 찍으면 그게 바로 공산화 장애물을 제거하는 소위 적폐청산입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라는 낙인이 다른 거 아닙니다. 북한 공산화에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붙이는 인민재판. 일제시대의 친일 활동을 얼마나 했느냐, 이것은 묻지 않습니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사람만 철저하게 무조건 넌 친일파, 낙인을 찍고 재산을 강탈하고 추방합니다. 공산당에 찬성하고 공산당에 돈을 바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 아무리 개처럼 일본에 충성을 했더라도 애국자, 대환영. 그리하여 김일성의 초대 내각은 친일파들로 득실득실하는 친일 내각이 됩니다. 김일성이 말하기를 이들은 모두 새로운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할 애국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명단을 보시면 20여 명이 전부 친일 활동과 관계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용해 먹은 친일파 강요들도 차례차례 죽어나갑니다. 차례차례 숙청됩니다. 자, 그 후의 상황을 살펴보지요.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내각을 구성하면서 국내파를 제외시키니까 한민당은 뿔이 났습니다. 이승만을 도와서 자기들이 앞장서서 애쓴 결과 이 새 나라 정부는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승만에게 총리와 장관 6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러나 이승만은 아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거국 내각을 꾸려야겠다, 거절합니다.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민당은 즉각 이승만 반대 선언을 하고 독재자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두 헌법 제정 때 내각 책임제로 우리가 밀어붙였는데 이승만이 대통령 중심제로 바꿔서 이렇게 됐다. 그러니 이 대통령 권한을 뺏기 위해서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해야 되겠다. 정부 수립 선포 전부터 개헌투쟁 준비에 돌입합니다. 이게 남한의 친일파를 둘러싼 정치 판도의 양상이었습니다. 북한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련의 공산화 전략에 따라서 반공 세력은 친일파다. 일제히 제거합니다. 그리하여 김일성을 수상으로 내세워 소련 군정이 만든 북한 첫 내각. 스탈린이 죽자 제일 먼저 남로당부터 제거합니다. 남로당 누굽니까? 박헌영. 또 중국에서 독립운동했다고 설치던 김원모. 이 22명 중에 한국 전쟁이 끝나면서 무려 17명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해, 학살, 고문, 표바다가 됩니다. 대한민국의 친일파 청산 작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헌의회 선거 때 1차 극악한 친일파들을 봉쇄하고 묶어놓고 2차로 반민특위를 만들지요. 반민특위법을 제정해서 가장 극악하고 악질적인 악질 분야들만 고르고 골라서 약 900여 명을 조사, 처벌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해마다 건국 직후 해마다 남침 전략에 시달리던 이승만 정부는 남한에서 날뛰는 남로당을 잡아야 되고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야 되는 반공 세력 색출 작업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25가 터지니까 반민특위에서 처벌돼서 감옥살이 하던 사람들도 그냥 피난길에 나설 수밖에 없지요. 흐지부지 됩니다. 이 결과를 두고 좌파 세력, 친북 세력, 이승만 반대 세력은 맹렬히 비난하지요. 프랑스에서는 4만여 명이 사형당했다. 이래가면서 프랑스의 경우는 히틀러의 나치군이 프랑스 절반쯤 점령했을 때 프랑스 남부에서 정권이 하나 탄생하지요. 비시 정권이라 그러죠. 프랑스 중남부에 있는 비시라는 그 온천 휴양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프랑스 1차 대전 영웅 그 누굽니까? 베땡 장군을 비롯한 요인들이 비시 정부를 만들고 프랑스 완전 점령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인도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결국 나치 히틀러에 협력하게 됩니다. 프랑스 비시 정권의 친나치 청산 작업과 한국의 경우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전쟁하면서 전쟁에 패한 결과로 생겨난 비시 정부가 나치에 협력한 것이고 대한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무력에 겁을 먹었든 어찌됐든 자의든 타의든 병합조약에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절대 군주체제에서 황제가 나라의 모든 통치권과 2천만 백성들을 고스란히 적국에게 양여한다. 국가 양도 계약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부 이 조선 반도를 탈출해야 합니까? 똘똘 뭉쳐서 일본 제국주의와 2천만이 싸워야 합니까?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렇게 36년 동안 황제가 내어준 나라와 백성들이 적국의 국민으로 살아간 경우 주먹질 한 번 못하고 총 한 방 쏘지 않고 전쟁 한 번 없이 고스란히 내준 백성들의 그 비극, 그 사람들을 2천만이 전부 신일파라고 프랑스 비시 정권 4만여 명 처형하듯이 처형해야 합니까? 아니죠. 그래서 반민특위는 900여 명만 조사 처벌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민특위 사태 직후에 6.25가 터졌 나라가 전면 파괴가 됩니다. 휴전 이후에 국가 건설에 쓸만한 인재가 없습니다. 그나마 수많은 인재가 납북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승만의 친일파 다루기. 일본을 잘 아는 자네가 일본을 이길 나라를 만들어 봐. 이것은 모 인사를 일제시대 경제 분야에 두각을 나타냈던 테크노크라트, 그 사람을 경제 강요로 등용하면서 이승만이 했던 말입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친일파 다루기, 반일주의라 유명한 이승만이 일본을 이기는 방법, 그 길입니다. 일본을 극복하자. 어떻게? 일본을 잘 아는 인재들이 일본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노력하라. 언젠가 우린 일본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승만이 실력 양성 못지않게 가장 중요한 국가 안보, 일본의 침략이 다시는 없도록,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엄두를 다시는 내지 못하도록,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영구히 원천봉쇄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한미동맹. 6.25 전쟁 중에 평화선을 선포해서 바다의 영토까지 확보한 이승만. 반공포로 석방하면서 휴전을 반대하면서 휴전 협상을 깨면서 미국과 싸우고 이승만을 죽이려는 미국과 목숨을 내걸고 한미동맹을 맺은 이유, 이승만은 그렇게 말합니다. 북쪽으로 공산권을 막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쪽으로부터의 침략을 막는 일이다. 이게 이승만의 반일주의입니다. 한미동맹이 있는 한, 한국의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한, 일본도 감히 다시는 침략하지 못한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공산국가, 천지신명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국가 일본, 북쪽의 적과 남쪽의 적을 미국이라는 자유동맹, 기독교동맹, 자유의 십자군, 미군과 한국군이 힘을 합쳐서 북쪽 침략도 막고 남쪽 침략도 막자. 이 조약으로 우리 후손들은 대대로 번영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그 한미동맹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친일파 카드가 부활했죠. 언제부터요? 80년대 특히 한꺼번에 지하에서 솟아올랐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을 만들고 또 지금은 친일 음악가가 만들었다고 교가도 없애고 친일 인사가 심었다고 기념식수한 수십 년 된 나무도 없애버리고 동상도 없애버리고 난리 났죠. 수십 년 동안 지하에 숨어있던 붉은 무리들이 다시 대한민국 자유민주체제를 파괴하려고 친일파 카드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는 지금은 최악이죠. 그리하여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다시피 태극기 집회에서는 성조기를 함께 들고 나와서 한미동맹을 지키자 외칩니다. 이승만이 만든 남북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최선의 방파제 한미동맹. 여러분, 친일파 이 마녀 사냥에 물리치고 자유민주공화국을 영원히 지킬 수 있도록 다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